윤명로 선생님 하면은 작가적 이미지가 늘 힘이 넘치는 역동적 청년 작가의 이미지로 제게 다가옵니다. 학교 계실 때도 워낙 그 대작을 많이 하셨고, 아주 큰 대작 작품은 제 기억에 저 부강인가 어디 내려가셔서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연구실에서도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런닝샷 바람으로 일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늘 현재 진행형의 역동적 그 청년 작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유목론은 그런 중에 처음부터 큰 사람이야. 작품 사이즈도 크고 붓도 빗자루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게 있어. 무게가 있는 큰 작가입니다. 내가 예전에 또 누가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어. 도저히 가까운 사람인데 도저히 그림이 안 되는 거야. 주문을 받으니까 그림이 안 돼. 그것도 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절대 안 되는 거. 가령 내가 이번 컴피티션에 꼭 저 그림을 하나 그려서 내가 작품을 내야겠다. 그리고 뭔가 상이라도 하나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그건 그림이 안 돼. 이건 여러 번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맑고 순수하다는 말이 참 어폐가 있지만, 그런 어떤 경지에 들어섰을 때 그림이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참 마음에 들고 흐뭇해지. 그거예요, 그게. 그 초등학교 때도 그림을 참 잘 그린다는 담임들한테 그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담임이 소크라테스 뭐 사성인가를 그 사진을 한 장 주면서 그걸 좀 크게 확대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또 하나 있는데, 그 이제 크게 확대해서 그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담임이 그 작품을 들고 다니면서 막 덕마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의 일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그 자랑 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대학에 갔는데 그때는 국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내가 4학년 때 국전에 특선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벽이라는 타이틀로 작품을 냈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 한참 실존주의가 막 풍미하던 시기에 벽이라는 소설을 읽고 그 주인공을 가지고 이제 벽이라는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은, 특선을 해서 무슨 문공부 장관상 뭐 대통령상 뭐 이런 상을 주고 서열이 매겨지는 거야. 입성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싫어졌어. 그래가지고 반국전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되죠. 그래서 그 동기가 나중에 우리가 저 독수궁 담백에다가 전시한 60년 미술가협회라는 걸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게 오늘에 남아있는 그 벽전의 그 장면들이에요. 그때 그 운동이 어떤 뭐 꼭 반국전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젊은 혈기에 그런 것들이 싫어서 뭐 상 주고 뭐 서열 만들고, 그리고 밤낮 꽃그림이나 그리고 앉았는, 아니면 미인도나 그리고 앉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싫어서 튀어나온 거죠. 그 동기가 결국은 우리나라 미술의 현대화를 이끄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 거죠. 네. 빈혈은 당시에 박서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도쿄 가로를 자주 드나들면서 백색전인가를 하러 가서 하게 돼. 그때
균열 페인트가 나왔어. 그런데 요즘 균열 페인트가 따로 있지만 그때는 빨리 마르는 페인트하고 천천히 마르는 페인트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거든. 그 작품의 특성을 보면 유성과 수성 사이 어쨌든 그 물성적인 충돌에 의해서 표면에 이제 무수하게 균열이 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대에 대한 격한 반응인 거죠. 이를테면 그 윤명로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왔던 굉장히 그러면서 느꼈던 어떤 상실감, 때로는 어떤 절망, 때로는 분노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그 물질과 물질들 사이 어떤 충돌이 만들어내는 균열이라는 어쨌든 개념을 통해서 표현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균열 연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윤명로 선생님의 체감인 거죠. 예. 특히 윤명로는 어쩌면 한국적인 정서, 전통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하나의 일종의 도양성을 가지고 나타난 작가라고 난 봐요. 도양적인 어떤 전통과 이념을 포함한 엠폴멜 정표현주의 여행, 그게 유명합니다. 얼레짓은 사실은 뭔가 이제 됐으면 우리 고유어를 쓰고 싶거든. 내가 쓰고 싶었어. 그래서 문득 생각한 것이 원래 우리 토착적인 단어고, 그래서 원래 이게 빛 빚는 거 원래빛이라고 그러잖아. 어렸을 때 내가 연 날리던 생각이 이렇게 나서, 자, 연을 날린다. 그래 이제 원래를 이제 감았다 풀었다 그러면 창곡에서 그 연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그림이 그렇지. 그림이 큰 공간에다가 붓질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얼레짓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의례적으로 얼레짓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큰 공간에 그 얼레짓을 하면은 내가 의식하지 그 연이 노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공간성이지, 저 공간성. 작가한테는 내가 공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그냥 앉아서 이렇게만 그리던 그런 조그마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스키즈를 가지고 막 그냥 긁어내면서 작품을 막 갖다 부으면서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막 했던 그런 어떤 격동, 그 아주 감동적인 내 작업장이고 내 작업, 그때 장소성이라는 게, 그 인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어진 땅이 아니고 전혀 감춰진, 얼마나 자유로운 땅인지, 그런 것들 그때 그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 대작들을 하게 되고, 대작을 내가 이제 중앙일보 그 갤러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죠. 지금 사실은 하도 크게 그려놓고 작업을 하니까 내 제자 놈이 어떻게 손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크게 널려 있으니까 저것도 작품이냐고 그래서. 그린다고 하는 그 행위, 손의 자취,
손의 기록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회화라고 하는 거. 아마 회화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회는 그 치라고 화는 긋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양 미술 꼭 손의 미술뿐만 아니라 치라고 긋다라고 하는 통합적인 하나의 미술을 아우르는 이제 개념이죠. 근데 그림 그린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 가치를 계속해서 그 뚝심 있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작가가 화면 앞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떤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깜빡 밤을 새는 때가 있는데 저 공간을 들여다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하지. 그리고 슬쩍 이게 동창이 쏙 밝아질 때도 있어. 그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시키는 일도 아니고 그 화면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작가가 작품 앞에 자기를 정말 버리고 완전히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결과적으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세잔들을 연상한다든지 무슨 겸재 정선을 연상한다든지 그런 연상하다가 당신이 뭘 그리느냐고 그래서 내가 겸재하고 세잔의 사이에서 그리고 있다고 그런 대답을 한 일이 있거든. 특히 이제 겸재예찬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이제 작품을 하셔서 그것도 참 신선했는데 아시다시피 겸재는 그 당시에 중국의 화보식 그 산수 해석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실제 우리 이제 산수에 대해서 실천 궁행하고 사생하고 그러면서 겸재 화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웠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레토릭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졸업하자마자 화두로 먼저 던진 거가 진경산수거든. 이제 나는 그런 의미로 겸재예찬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걸 좀 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관념적인 동양화를 다 관념적으로 그랬지. 다 뭐. 근데 실제 실경으로 그런 건 이 겸재가 처음이거든. 그 산을 의도적으로 그려야겠다. 그럼 아주 부자연스러워지고. 근데 그런 거 딱 벗어나고 나면 공간 대 붓의 터치의 관계밖에 없어 사실은. 밸런스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겸재예찬 그 대작을 보면은 이게 그 거대한 산수와 같은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주 그 삶 자체가 유년에서부터서 우리 토양, 우리 강산, 또 우리 색채 이런 거를 실제 체험을 하면서 땅의 냄새, 바람의 향기 이런 걸 다 거쳐오면서 숙성되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바람 사실 보이지 않는 거지. 전혀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 뭐, 나 향기도 그리고 싶다. 뭐 어제 그런 얘기도 가끔 하지만은 나는 그림 그릴 때는 어떤 현상도 바탕으로 하지 않아. 네.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 화폭 그 자체만 생각하지 충동이나 생각이 기법이 못 따라주는 때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기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빗자루로 쓴 것도 내가 스스로 만든 거지. 몇 년 됐냐 벌써? 2013년. 6년. 6년 됐어? 6년 전 얘기야? 예, 양주에 있는 신암리 성당이죠. 그 성당에 뭐 여러 가지 뭐 십자가 이를테면 건축가와 어떤 협력, 콜라보를 통해서 뭐 제대라든가 십자가, 그다음에 모자이크 그 성당의 이제 성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이제 제작하고 설치하셨는데 그 하나하나를 뭐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균열, 얼레짓, 뭐 익명의 땅, 겸재예찬으로
이렇게 진행해가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시대하고 호흡하고 끊임없이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윤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이루었던 것은 서구 미술에 대한 어떤 정보랄지 그것의 재해석 이런 면보다도 자기를 키웠던 곳에 대한 땅의 냄새, 땅의 기운, 바람의 향기, 바람의 이동 이런 것에 그 주안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작품이 흘러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건 상당히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예컨대 우리가 지난 해와 수십 년 역사 속에서 결단코 서구 미술에 대한 정보로부터 완전히 무심하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아주 뚝심이 있게 그냥 시골 사람 같은 걸어온 이 길을 쭉 다시 역산해 보건대 이 속에는 뭐 굳이 정체성이라는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삶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 어떤 독특한 미의식 그리고 그 자연의 소리, 울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 점을 저는 굉장히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죠.